좀 소개를 받고자 이제 하시는 것 같으니까 조금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들 했죠. 뭐 지도 학습은 무엇이다, 뭐 학습이 무엇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린 거고, 지금 현재 이제 딥러닝에 이제 와 계신데, 오늘 이제 요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전에 우리 손실함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오후에 이 손실함수를 활용해서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을 이제 구현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그 4일차 오후에 그 5장, 교재 5장의 5차 역전파를 통해서 그 여기까지는 구현을 이제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오후에는 이제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와 같은 그런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제 소개를 이제 제시를 이제 드릴 예정입니다.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둘 다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비교해서 보시면 이제 구현하신 시점에서 비교해서 보시기 상당히 용이한 편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삼성전자 쪽에 요 파이토치 동영상 강의랑 그 데이터 인증 과정을 이제 납품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되게 그쪽은 어려운 문제들 좋아하세요. 쉬운 문제 싫어하고. 그리고 막 되게 어려운 막 그런 그 내부적으로 막 인증받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좀 어려운 문제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 쪽에서는 그 파이토치를 이제 원하셔가지고 그 파이토치로 그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연히 그 파이토치도 이제 하실 수 있고, 요새 이제 최근에 갤럭시가 그 구글의 그 제미나이 인공지능을 뭐 다 탑재해가지고 뭐 그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을 이제 온 디바이스에 탑재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당연히 관심이 이제 굉장히 많으신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그렇죠. 파이토치를 좋아하시는데 텐서플로우는 구글 거고, 그죠? 그래서 뭐 요새는 뭐 합종 연행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5일차까지 가면 소개해드린 대로 뭐 6장, 7장 해가지고 이제 합성국 신경망까지 이제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 참, 그 동영상 하면서는 이제 이쪽에서 말하면은 이렇게 녹화가 잘 안 돼갖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마이크, 이쪽에서 말할 때는 마이크를 좀 들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그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딥러닝과 신경망이 어떻게 학습이 되는가, 왜 이렇게 되는가 이런 것들 납득하시는 어떤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수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략할 만한 게 뭐냐면 이제 딥러닝 2죠. 저는 이제 2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들이 이제 오전 시간에 그냥 한두 시간 정도로 간단하게 리뷰가 되고 바로 요이땅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그 비순차적인 신경망하고 모델 튜닝하고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다루고요. 합성급 신경망을 여전히 하는데 이 합성급 신경망은 우리가 다루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고급이죠. 고급 패턴을 다룹니다. 조금 더 이제 심층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는 전위 학습하고 파인 튜닝, 미세 조정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실습을 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현재의 딥러닝이 사전 훈련 모형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주 좋은 방향성이죠. 이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지능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전혀 논의하지 않은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 심화 과정에서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근데 심화 과정에서는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교차 엔트로피 오차가 무엇인가, 왜 써야 되는가, 뭐 평균 제곱 오차가 무엇인가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 뭐 경사 하강과 역전파가 이제 무엇이고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신경망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응용에 가까운데 여기서 교차 엔트로피를 왜 쓰는 걸까?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모자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 강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응용을 하실 때는 아마 이제 심화 과정의 내용들이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이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심화 과정에서. 근데 이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에 관련된 얘기를 여기 이제 하루에 몰아놓긴 했는데 워낙 이제 그 궁금해 하시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이 트랜스포머는 자연어 처리 쪽에서 살펴봐야 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연어 처리 쪽에서는 요 트랜스포머 네트워크가 발생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RNN하고 이제 비교도 해봐야 되고 워드 투백이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텐션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텍스트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제 다 제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앵그람은 무엇이고 뭐 단어 뭉치는 무엇이고 그래서 워드 투백이 왜 나왔고 신경망 기반을 왜 써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가 납득이 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버트라든지 GPT와 같은 사전 훈련을 모형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생성형 모형들을 어떻게 만들고 사전 훈련된 모형을 어떻게 미세 조정하는가 이런 것들은 더 고급의 내용이 필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자연어 처리 과정의 난이도가 제일 높죠. 왜냐면 제일 최신이고 제일 복잡한 내용을 다루고 코드적인 난이도도 높고 또 이제 신경망의 측면에서도 좀 복잡한 편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규모도 우리는 고작 앱리스트 다루는데 그 요 텍스트들은 보통은 그냥 기본적으로 기가바이트 단위를 다뤄요. 그 예시 데이터 셋 자체가 그냥 기본 기가바이트급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면은 이제 텍스트를 제대로 이제 처리해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어. 제가 이제 진행하는 이제 네 가지 과정이 이제 다음과 같고요. 요거 이제 그 매달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매달 이제 같은 내용들이 제시가 되기는 해도 제가 이제 그 디테일들을 더 그 노력하고 있고요. 매년 이제 주요한 내용들을 또 갱신해가면서 이제 반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강하시는 계획 뭐 이런 데서 현재 논의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논의사항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중간 설문도 이제 다 잘 해주셨고 또 이제 저도 이제 의견도 다 받았고 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진도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아까 한 분 안 주셨는데 혹시 마무리해서 이제 주셨나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케이. 중간 설문은 이제 예전에 그 한때는 그 메일 받았었는데 뭐 사실 뭐 그런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 정도에 한 번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건 이제 됐고 또 이제 요 채널에서 계속해서 이제 녹화되는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진도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신경망 학습의 맥락으로 이제 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류 출력 손실에서 첫 번째로서는 이제 오차 제곱 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거품 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이게 그 평균 제곱 오차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저기 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챗GPT 같은 거 찾아보면 오차 제곱합하고 평균 제곱 오차를 약간 혼용해서 사용한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 오차 제곱합하고 평균 제곱 오차가 종종 약간 혼용해서 그 논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특정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sum squared 에러가 요 K부터 이제 C잖아요. 그죠? 요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C가 그 보통의 경우에는 이 K가 1부터 이제 C까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K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정답이 그냥 부동소수점의 형식으로 나오는 이런 경우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차 제곱합식. 그러면은 요 합계를 구하는 부분이 그냥 없어지겠죠. 그죠?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합계를 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요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배치 단위로 손실을 구하는 거는 원래 그냥 S계 내에서 취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얘가 들어가면 그러면 요거는 평균 제곱 오차가 됩니다. 그죠? 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종종 혼용이 돼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러한 경우에는 오차 제곱합하고 평균 제곱 오차가 이제 서로 이제 혼용이 돼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평균 제곱합하고 오차 제곱합이 전혀 맥락이 다르다고 하는 점을 반영한다면 사실은 그 동일한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오차 제곱합은 대체적으로 그 표본 오차고요. 근데 이 표본 오차를 구하는데 이거는 이제 회기의 경우에도 쓸 수도 있고 분류의 경우에도 쓸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 평균 제곱합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S계에 대해서 취합을 하니까 요거는 이제 배치 오차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뭐 검색을 하신다든지 이런 데서는 이 두 가지가 뭐 좀 용어가 혼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거가 조금 혼선의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그 교차 엔트로피의 오차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 113페이지 하단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내용이고 114페이지에 이제 주요한 내용이 있는데 요 114페이지 식 4.2번에 대해서
이 소개를 이제 읽어보면 예전하고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로그에 대한 설명이에요. 뭐 자연 로그고 뭐 Y는 이거고 T는 이거고 뭐 그렇다라고 하는데 근데 왜 이런 형태를 띄었어? 라고 하는 점에 대한 소개는 아니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왜 이런 형태를 이제 띄게 됐는가? 라고 하는 점을 제가 이제 별도로 준비를 해봤고 그래서 이제 그 점을 통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차 엔트로피 오차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교차 엔트로피 오차가 이러한 특정한 형태를 띠게 된 것은 그 정보 이론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15분, 우리 이제 이번 시간 남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 정보 이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분류 출력의 경우 분포 과정에 맞는 손실은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요? 먼저 이상값이 내포한 정보를 정량화하는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이론에서는 정보의 크기를 정의합니다. 정보의 크기는 특정한 값을 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질문 횟수가 몇 번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동전의 앞뒷면을 결정하는 경우라면 한 번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보를 0과 1로 표시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질문은 0과 1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동전 던지기 결과는 1비트로 표현됩니다. 즉, 앞면은 0, 뒷면은 1과 같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표현 가능한 문자 수에 따라 하나의 문자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비트 수가 다릅니다. 만약 ABC와 같은 4개의 결과가 가능하다면 이 경우 최소한의 질문 횟수는 로그 2의 4, 즉 2비트입니다. 각 문자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비트 수를 확장하면 정보량은 문자당 비트의 문자 개수를 곱해 결정합니다. 그럼 10번의 동전 던지기 결과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문자는 10개, 즉 10비트의 정보입니다. A부터 Z까지 영문자 26개 알파벳을 전송해야 하는 경우라면 26의 로그 2를 취한 결과 각 문자당 4.7비트입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영문자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의 양은 47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의 크기를 측정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가능한 선택들이 모두 같은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동전 던지기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각기 다른 확률을 가진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정보의 크기를 측정해야 할까요? 그것은 정보 엔트로피를 통해 각기 다른 확률을 갖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정보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요점과 관련해서는 이제 좀 갑자기 황당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제 이런 논의가 발생했냐면 20세기 초반에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런 이제 필요가 등장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요 20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뭐 온도라든지 온도, 속도, 뭐 무게 이런 것들은 그 도량형이라든지 이제 단위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측정을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도달하면서 정보 자체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드디어 도래하기 시작했는데 뭐 때문이냐면 이 전신의 발명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그 뉴욕에 있는 요 주식 시장에서 뭔가 이제 뭐 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뭐 시카고 같은 데서
이 뉴욕과 이제 막 통신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바쁘겠어요. 막 돈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그 뭐 이게 얼마가 됐고 그 빨리 몇 줄을 사고 막 이런 걸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이제 상당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그 정보 자체를 얼마나 빨리 전달할 수 있고 몇 개의 전선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가 이런 점들을 이제 계산해야 될 필요가 등장했고 그래서 이제 정보라고 하는 것을 무언가 이제 그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표현할 거냐는 거죠. 근데 이 점은 이제 이런 겁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그 뭐 딥러닝 뭐 알겠고, 자, 한마디로 얘기해봐. 딥러닝을. 이렇게 하면 한마디로 얘기를 못 합니다. 그죠? 한마디로 얘기를 못 하니까 34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34시간에 걸쳐서도 다 얘기를 못 하니까 다른 막 여러 과정들로 이제 분화가 됐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험도 종종 있으시리라 생각하는데 집에 가가지고 막 되게 피곤해요. 피곤한데 막 그 집에 있는 이제 가족들한테 그거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내 마음의 상태를 저 사람한테 전달을 하고 싶은데 그 상태 자체를 설명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글자 수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하죠. 그잖아. 근데 그게 내가 그냥 뭐 하면 이렇게 척 알아들어야지 그게 안 됩니다. 한 단어로 얘기가 불가능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세하게 과정을 거쳐서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내용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 정보가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크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규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20세기 초의 수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이제 제안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로그로서 그 정보의 양을 이제 측정을 하고 근데 왜 실제로 이게 그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왜냐면 그 19세기 요 쬐끔 전에 전신이 이제 발명이 됐을 때 이거는 실제 영국의 사례입니다. 영국에서 최초의 전시는 어떤 형식이었냐면 A부터 Z까지 전선을 하나씩 배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쪽 지점에 있는 A랑 저쪽 지점에 있는 A 전선이 있고 전선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 뭐냐면 어느 역에 지금 살인자가 탔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열차를 타고 지금 도망을 가니까 그 역에 내리면 걔 잡아라. 해갖고 그 저 전신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잡은 게 그 최초의 이제 전신의 어떤 성공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서 평가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의 당장의 문제점이 뭘까요? 그 실제로 당시에 이제 겪은 문제인데 전선이 종종 잘 끊어져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문자가 제대로 전송이 안 되거든요. 그래갖고 저런 방식으로 전달하면 A부터 Z까지 그 전선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26개나 사용해야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0부터 9까지 숫자도 있고 맞춤법도 기호도 있고 하면은 아스키 범위 내에서 127개 이렇게 있잖아요. 128개. 그러면 그 문자들을 다 전송을 저런 방식으로 하면 전선을 매 지역마다 몇 개씩 설치해야 되냐면 128개씩 막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매우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거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이제 제시가 됐는데 그 다음 방식은 뭐냐면 요 지점하고 다른 지점하고 그냥 하나의 전선으로 연결해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모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선으로 바꾸면 매우 효율적이죠. 뚜뚜루 뚜뚜루 뚜뚜뚜뚜 이렇게 해갖고 전달을 하면 이제 매우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를 이제 측정하는 방식을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문자가 4개 있으면 그 정보량이 4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보량 A부터 Z까지 26이다. 라고 하면 수만이 26이다. 라고 얘기해도 되긴 해요. 근데 저런 방식이 이제 비효율적이다 보니까는 이 어떤 특정한 문자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로그 2를 취하게 되면 그 문자의 개수에 비례해서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A, B, C, D 중에 하나야. 근데 뭘까?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혹시 A, B야? 맞아. 그럼 CD는 아닌 거죠. 그러면 A야? 아니야. 아, 그럼 B구나.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한도 끝도 없죠. A야? 아닌데. B야? 아니야. C야? 아니야. 그럼 D겠네. 이렇게 물어보면 4번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스무고개 하듯이 물어보게 되면 2번만 물어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20세기에 그런 정보량을 측정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가 됐는데,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일단 로그가 벌써 여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서는 정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정보의 크기를 예 아니오의 질문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0과 1의 비트로 표현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일반화하여 가능한 선택들이 각기 다른 확률을 갖는 경우에도 정보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정보의 엔트로피입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에서는 ABCD의 확률이 각각 2분의 1, 4분의 1, 그리고 8분의 1, 8분의 1입니다. A가 나올 확률이 50%라면 한 번의 예 아니오 질문으로 A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B가 25%의 확률이라면 두 번의 질문으로 결정할 수 있고, C와 D가 8분의 1의 확률이라면 세 번의 질문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각 출력별로 필요한 질문의 횟수가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측정하는 방식은 여전히 로그 2를 취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각 출력별로 필요한 질문 횟수에 확률을 곱해 모든 출력에 대해 합계를 구하면 각 출력별 정보량의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량의 평균 값을 정보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경우 정보 엔트로피는 1.75비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다음 100개의 글자를 예측해야 한다면 평균적으로 175분의 예 아니오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교해서 각 글자들이 모두 동일한 확률을 갖는 경우 정보 엔트로피는 2비트입니다. 비트가 클수록 정보 엔트로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남의 말을 계속해서 듣는 건 조금 힘드니까 우리 뭐라도 좀 해보기 위해서 이 정보 엔트로피의 공식을 실제로 한번 이제 간단하게 구현해보고 이런 특정한 사례에 대해서 정말 1.75비트인지 그리고 이제 다른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제로 구현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차 엔트로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보 엔트로피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어떤 주어진 사건에 대한 이제 확률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로그를 다음과 같이 이제 취하고요. 그리고 그 합계를 구하고 합계의 이제 음수값을 이렇게 이제 취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동전 던지기의 경우다.
라고 하면은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이제 각각 이제 2분의 1이죠. 그런 경우에 그 정보 엔트로피는 1비트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타짜 같은 드라마였어요. 그럼 이제 동전 던지기도 그 동전에 뭔가 이제 장난질을 이제 쳐놨다라고 하면 확률이 이제 서로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최대 엔트로피가 와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값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면이 나올 확률이 0.7이고 뒷면이 0.3이다 라고 하면은 이 정보량 자체가 이 대체로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상당히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보량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완전히 타짜라서 무조건 앞면이 나오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그냥 던졌을 때 뭐가 나왔을까? 뭘 물어봐. 앞면이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정보량 자체가 0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관찰로부터 우리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보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정보는 원래 물리적인 실체가 없기 때문에 단위가 없었는데 전신이 발명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하여 그때 정보를 측정하는 방법을 정의하였습니다. 뭔가 지워져 버렸네. 하여튼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구체적으로 그 수치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사례, 어느 하나가 2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8분의 1, 8분의 1이다. A, B, C, D의 사례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1.75비트라고 하는 이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요 A, B, C, D의 확률이 완벽하게 이제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다 이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이제 될 거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최대 정보량 2비트가 됩니다. 어느 게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맥락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제 정보 엔트로피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고, 그러면 정보 엔트로피와 정보량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의구심과 의아함이 좀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점도 이제 이어서 곧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정보 엔트로피랑 교차 엔트로피도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점을 논의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처럼 정보 엔트로피에 대한 논의가 이제 정립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야 그걸 딛고서 교차 엔트로피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점까지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 그 10분 나머지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